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오늘 다루는 10장 탈세속적 사회 공론장세의 종교 이 내용이 사실은 어쩌면은 그동안 조금 이렇게 좀 글의 형식과 내용이 좀 번잡하고 좀 이런 표현이 좀 난삽하다 이런 번역으로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이제 하버마스의 생각을 이렇게 전개하는데 아주 명료하거나 클리어하게 쓰지는 못하는데 오히려 10장은 훨씬 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결론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 전체 읽으라고 하면 한 개 꼽으라면 이 10장 읽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이번 세미나 4주치를 전체를 다 요약하는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못 읽으셨다. 어, 어려워서 그럼 10장만 읽으셔도 저는 충분히 많은 어,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용이 참 좋으니까 10장만큼은 꼼꼼하게 한 두세 번 읽어서 밑줄도 그렇고 여러분들 필요한 사유의 어떤 머릿속에 저장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내용은 조금 이렇게 좀 발췌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책에 밑줄도 그으시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27쪽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세속화, 탈세속화, 후기 세속화에 대해서 좀 입으로 말로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거를 쭉 스케치하고 오버뷰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사회학에서 1960년대를 기점으로 세속화 논쟁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고, 그거는 단순히 종교사회학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뻗쳐 나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1958년도에 가브리엘 바하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Death of God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그리고 이 책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는 디트리 보네퍼의 옥중서관 정과 복종이 1940년도 후반쯤 되면은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었던 미국의 많은 종교 철학자들, 종교학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동안 뭐 니체, 프로이드, 막스 같은 사람들이 뭐 신에 대한 어떤 다양한 비판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리스판스를 받아가지고 신학적으로 이제 어, 응답한 사람이 이제 보네퍼가 굉장히 이제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네퍼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 영향 이후에 이제 세속화 신학 혹은 더 나아가서 사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속화 논쟁, 그 성인이 된 세상, 그 무신론적 세상, 신이 없는 세상, 성숙한 세상, 이런 명제들이 이 미국의 아카데미, 대학가에 아주 굉장히 널리 퍼지는 유행과 같은 어떤 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속화 태제가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속화 태제의 이제 명제들 중에 하나가 사회의 현대화와 주민의 시민의 세속화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근대화나 현대화가 모더니티가 계속해서 진전되면은 세큘러리즘도 같이 이제 성장할 거라고 하는 오래된 신화죠. 네. 이 명제는 이제 사실 그 실효성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화 태제라고 하는 것이 60년대에 활발하게 꼽히다가 80년대에 이르면 세속화 태제가 이제 조금씩 비판을 받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목소리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은 이제 제가 이제 신의 죽음과 정치 신학의 가능성 이런 논문에도 제가 썼는데 어, 네, 오랜 역사가 있죠. 그걸 뭐 여기서 다 할 수 없고. 아무튼, 이 세속화 태자의 몇 가지 중요한 근거로는 첫째,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이 세계를 탈마법화를 가속화시켰다. 이건 disenchantment라는 말이고, enchantment는 막스 베버가 근대성이 주술화된 세계로부터 탈각되는 것. 그래서 이제 disenchantment라고 말했죠. 예,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이제 20세기부터 일어나는 세속화에 대한 혹은 이제 탈마법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 이런 걸 가져왔죠. 이로 인해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확립되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초월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거나 혹은 심리적인 어떤 절대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데 최종 주권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세계가 됐고, 둘째, 교회와 종교 공동체는 사회적 분화와 분업 가운데 하나의 부속품이나 기능으로 전락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관료주의 사회가 됨으로써 각자의 역할을 이제 분화시켜서 거기서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지 그걸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종교의 역할은 뭐겠어요? 종교가 무슨 사회나 과학이나 정치나 기술의 영역에 관여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간의 내면적인 안정이라든가 신앙의 영역에서만 그 영역을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중세 이후에 지금까지 유럽 사회에서 복지라고 하는 그리고 복지를 강력하게 선도했던 그 에이전트가 사실은 종교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국가 행정력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디아코니아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세속화 이후에 이제 많이 이제 그 뭐라 할까 권한을 빼앗긴 거예요. 혹은 양도하고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지 알겠어요? 사회적 분화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종교 기관이나 종교 공동체는 현대 사회에서 관료주의 사회라든가 근대 사회에서 하나의 이제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전체를 관장하거나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그러니까 소위 이제 크리스텐덤이 이제 지나가고 저물어갔다는 거에 대한 진단입니다. 스스로의 기능을 축소함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국한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셋째, 산업화와 복지국가의 전환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적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고, 더 이상 피안의 세계나 우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탈영상학적, 세속화에 대한 태제였습니다. 네. 어, 그러나 이제 이런 세속화 태제도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속화 논의가 본격화될 때에도 미국은 예외를 작동하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종교적이고, 혹은 근본주의적이고, 혹은 복음주의적이고, 이런 전통이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어서, 사실은 뭐 창조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입장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전 국민의 40% 이상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심지어는 일반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이제 예외이지만, 이제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종교의 영향력과 부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속화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버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종교의 귀환 현상을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 위대한 새 종교의 선교 사업 확장. 둘째, 종교의 근본주의 강화. 셋째, 종교의 폭력적 잠재력의 정치적 도구. 네, 이런 것들인데요. 뭐, 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428쪽에 보니까 활기성의 지표 중 하나는 현존하는 종교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정통파 또는 적어도 보수적인 집단이 전반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특정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에 의해 촉진되는 열광적인 종교적 열정이다. 이거는 이제 세계 기독교 학이라고 하죠. 월드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선교학의 최근의 트렌드에 의해서 남반구 기독교의 부흥, 그쵸? 그리고 이제 오순절 기독교, 그리고 카리스마틱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한 열광이 사실은, 세속화 태제를 무너뜨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종교 근본주의가 강화됐는데, 429쪽에 오순절파나 급진 이슬람과 같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 운동, 가장 일찍이 근본주의적이라고 기술을 내시는 종파였다. 그들의 예배의식 안에는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생각과 영성주의가 경직된 도덕관, 성경에 대한 글자 그들의 명심과 결합되어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소위 복음주의 운동, 근본주의 운동,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에 조금 관심 있으면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기독교, 자, 아프리카 기독교가 가장 크게 활발하게 활성화됐잖아요. 이제 전부 다 이제 오순절 기독교라든가 아니면은 복음주의 기독교 그리고 근본주의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1960년대 이후에 더 활발하게 펼쳐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식은 사실은 그 하비 콕스도 예,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Fire from Heaven이라고 해서
1980년대 자기의 세큘러 시티라고 하는 초기의 세속 도시라고 하는 체제를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이 전환점이 2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진짜 놀라운 일이 나온 거고, 피터 버거도 세속화 체제에서 탈세속화 체제로 바꾼 한 2,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세속화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된 거죠. 430쪽에 보면 종교의 폭력적 잠재력의 정치적 도구화. 실제로도 근본주의 어떤 문화권에서 사실은 폭력적인 잠재력이 있었는데 종교가 여기에 기름을 끼얹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요소가 개입되면 본래 세속적인 것에 기원을 둔 갈등이 비로소 점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종교가 원인이다. 종교 때문에 뭐 세계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렇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엄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은 뭐 9.11 테러를 통해서 그 이슬람 세력과 뭐 서구 세력의 어떤 충돌로 많이 이야기하고 거기 안에 근본적인 동의를 뭐 종교적인 동의로 해석하기도 하고 지금 여전히 이제 종교적 분쟁이 많은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정치학자들의 분석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종교 때문에 다 전쟁이 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라든가 인종적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고 거기에 종교도 하나의 상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종교적인 요소가 무시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팩트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 뭐 거짓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가 폭력적인 근본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베이션을 제공했다. 이거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431쪽에 세속화와 탈세속화에 대한 논쟁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주장은 사회적 기능 체제의 분화가 진척되는 가운데 교회와 종교공도 점점 더 영혼 구원적 실천이라는 핵심 기능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다른 사회 영역들에서 포괄적인 권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 탈 크리스텐덤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기능 분화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하고 교회는 점점 더 영혼의 구원, 개인 내면의 안정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종교 활동은 더욱 개인적인 형태로 축소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탈세속화가 진행됐다고 해서 세속화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것도 참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거나 떤 주장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속화 태제에서 탈세속화 태제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세속화 태제가 없어졌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세속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국이에요. 예. 한국은 탈세속화 논쟁이 맞는데 뭐 하비콕스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샘플로 해가지고 자기 책을 써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탈세속화 국가로 완전 종교적인 국가 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세속화 태제와 탈세속화 태제가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나 문화나 어떤 나라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우세할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세속화 태제가 없어진 건 아니다. 예,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섣불리 주장했다가 지금은 탈세속 국가가 돼서 이제 종교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만 주장해서도 안 돼요. 이게 이제 통하는 나라가 있고 안 통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장 종교인구가 감소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나라를 탈세석화 태제로만 설명할 수 있냐? 그렇게 하긴 또 어려워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전히 영혼 구원이라든가 개인의 내면의 안정이라든가 종교의 기능의 축소, 분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어, 뭐 이게 이제 세속화 태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탈세속화 논쟁 이것과 어떻게 관계 있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깊이 탐구할 때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느 하나만으로 이제 설명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네. 하지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혹은 종교 공동체가 공적 기능을 상실하고 어떤 개인의 내면 개인성에 대한 침착한 거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논쟁해 볼 만하다라고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하버마스의 주장에 반하는 연구들, 그러니까 사실 세속화 태제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탈세속화에 대한 다양한 사회학적 그 주장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하버드 케네디 행정스쿨인가요? 거기에 이제 종교사학 교수인데 나홀로 볼링이라고 하는 책에서 토크빌의 미국의 자발적 결사체,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사회 운동,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그건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를 통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NGO 단체들 혹은 커뮤니티, 소그룹의 어떤 다양한 모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논의를 이어받아서 오늘날 미국의 시민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이 서로 연결하고 본드하고 커넥트하고 서로 엮어주고 상호 호혜성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 책이고 여기서 이제 로버트 퍼트남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퍼트남 이 책 이후에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뭐, 어메이징 아메리칸가? 제가 정확하게. 아무튼 뭐 그런 책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가 어메이징 아메리칸가 헷갈리는 어메이징 아메리카 같긴 한데 이제 그런 책도 내면서 조금 더 이거를 적극적으로 펼쳐내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시민들 결사체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했던 종교, 교회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책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하나만 소개하면은 미국의 할렘가, 그 흑인 할렘가에 굉장히 범죄율이 높고 청소년 범죄의 특징이 높은데 거기에 교회가 들어서고 그럼으로써 범죄율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학적 그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가 그 사회에서 얼마만큼 실제적인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느냐.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건데 그 사회의 어떤 그 아주 굉장히 이제 클래스적으로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흑인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덕 교육, 종교 교육 혹은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자아를 찾아가는 뭐 그런 유의 통계 자료죠. 이런 거는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방식인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제 역사학자, 종교 역사학자인데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고 우리나라에도 책이 엄청 번역이 됐죠. 근데 여기도 이제 종교가 현대 사회에서 단순히 개인적 신앙이나 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네트워크,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결석, 도덕적 가치 형성,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고, 이 기독교가 뭐 근대라든가 근대 이후 현대까지도 굉장히 이런 방식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사회학적, 역사학적인 기술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글로벌 펜타코스탈리즘, 뉴 페이스 오브 크리스천 소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거는 오늘날 오순절 교단, 그러니까 가장 사적이고 자기들의 어떤 집단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오순절 교단이 얼마만큼 사회적 실천이라든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지 국제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한 책이고 이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너무 묻혀가지고 아쉬운데 글로벌 펜타코스탈리즘은 왜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는가? 네, 그런 제목으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진보적 오순절주의로 불리는 새로운 움직임.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물질적, 영적 피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지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속화 태제 속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일부러 이거를 사회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복지 연구하는 분들의 논의를 왜 담았냐면 신학자들이 하는 논의가 아니라 일반 지금 세속화 담론에서 혹은 일반 그 대학에서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샘플로 가져온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432쪽. 네. 하버마스는 탈세속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현상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것도 참 재밌는데, 미디어가 종종 범세계적 갈등을 종교적 대립으로 보도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표상은 시민의 공적 의식을 변화시킨다. 네. 이거, 여기가 아닌 이제 일렌 그레엄도 종교 해석 주의 사이 뭐 이런 책에서도 미디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역하는데 하버마스도 미디어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미디어의 어떤 왜곡된 그 종교상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실은 미디어에 대해서 하버마스는 되게 비판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문장의 새로운 구조 변동 이 책에서는 이제 미디어를 활용한
공론장, 공적의식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언급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미디어가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갈등을 다 종교적 대립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하니까 이거에 영향받아서 시민들이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어떤 분석인데 이거는 이렇게 좀 약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그런 건 아니라서 아무래도 그래도 뭐 설득 요소는 있다 생각하고요. 사람들은 이제 종교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종교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얘기하죠. 둘째로 종교는 국가적 차원의 공론장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 종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독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시민단체들도 뭐 반대한 데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세력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나 입법 행위를 하려고 할 때도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이 적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종교는 이제 공적 의견 형성과 정치적 의지 형성 영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거 무시 못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고요. 특히 외부에서 유입된 종교는 기성 종교에게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고, 이는 단지 종교인들뿐 아니라 세속적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됐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둔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여전히 여기서 제외는 아니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 공동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막 극심하게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하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유럽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논쟁이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적인 공론적인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가 유입되는 거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세 번째 자극은 전통의 각인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나라로부터의 노동이민과 전쟁 난민이다. 네, 이건 역시 우리나라는 조금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유럽은 역시나 이걸로 엄청난 골머리 썩고 있고 독일은 뭐 특히 그렇겠죠. 상이한 종교 공동체 간의 관용적인 공생 문제는 이주 문화의 사회적 통합이란 난해한 문제로 더 첨예해진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난민 문제라든가 이민 문제 그리고 이게 종교와 연결되는 이슈는 기독교 교육학이라든가 혹은 문화사회학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네,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서 이제 탈세속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종교가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영역이라든가 어떤 집단 공동체만의 문제로서 여겨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역시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종교 공동체는, 그러니까 종교의 이슈는 단지 종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 전 국가 단위나 전 세계 단위다 이게 다 촘촘하게 네트워킹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하나로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 사회가 단순하게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상수 없이 어떻게 이거 정치를 풀어갈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도 다양한데 이거는 종교하고 굉장히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은 사실은 뭐 종교나 신학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학이나 정치 철학에서 철학계에서 종교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434쪽에 이런 문제로부터 따라 나온 질문은 국민국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탈세속주의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음, 그러니까 서로의 문명과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참 하버마스가 여기로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의 자유까지는 괜찮은데 관용으로 넘어가는 건요. 이게 버추어예요. 덕성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하버마스나 로이즈 같은 사람이 정치적 덕성, 폴리티컬 버추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공동체주의자들의 이슈였고 자유주의자들은 사실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합리적 의사소통 이런 것들에 기대어 설명했지 이것을 풀어나가는 인간의 마음의 습관, 그러니까 마음의 버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한 전통
가들이 했던 건데 칸티안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탈세석화와 다원주의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야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가는 사실은 제도라든가 혹은 절차적 민주적 합리성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거고 거기서 필요한 거는 덕이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80년대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90년대, 2000년대에 가면은 이게 이제 수렴이 됩니다.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정치철학 개론서에 보면은 로버트 로지라든가 로이스라든가 그쵸?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유주의들이 무리를 잇고 또 반대편에 공동체주의자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 논쟁이 한창 과열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만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버마스도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435쪽을 한번 보시면요. 국가 권력의 세속화는 서유럽 전역에 걸쳐 구교파와 신교파가 맞싸운 근세의 종파 전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었다. 그쵸? 종교 전쟁과 30년쟁이 지나고 나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만들어지죠. 베스트팔렌 조약은 소위 말하는 국가가 국교를 갖지 않고 그 영주가 가진 종교가 그 땅의 종교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국가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근대에 넘어오면서 종교 정쟁이 가져온 결과였던 거예요. 그렇죠? 국가 권력이 세속적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처음에는 단지 관용의 대상이었던 종교적 소수파의 권리도 점차 확대되어 신앙의 자유가 인정된 뒤에는 신앙 고백의 자유가 뒤따랐으며 결국에는 자유롭고 평등한 종교적 실천 활동의 권리가 부여되었죠. 물론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톨릭이 싫다. 그러면 이사 가서 저쪽 개혁파의 지역에 가서 살면 돼요. 예.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 국가가 직면한 1차적 기본 과제는 동파적으로 분열된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안정과 질서를 창출하는 것. 더 이상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것. 그 정도의 역할인 거죠. 그 정도의 세속화,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질서 유지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 세속적인 국가가 형식적으로 수립되었지만 국가가 모든 종교에 대해서 비당파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편 들지 않고 공정하다라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예. 그저 적대적인 종파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국가는 안정과 질서를 관장했을 뿐이죠. 그 속에서 적대적인 하위 문화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낯선 이방인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조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국가가 모든 종교에 대해서 비당파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민주주의적 국가에 와서야 비로소 가능해졌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438쪽에 보니까 관용의 원칙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더불어 상호 이해에 도달할 경우에야 비로소 거만하게 봐준다는 식의 관용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일어나기 전에 종교전쟁이 일어난 다음 근대 국가에서는 이미 개신교 국가주의를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개신교 문화권에 있고 그래 이슬람 그래 너희 동아시아 그런 거 봐줄게 내가 너희들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만한 관용이었다.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눈높이를 똑같이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는 실제로 내 몸의 높이를 낮추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회적 지위를 말해요.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스테이터스를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서야 너가 잘 돼야 내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게 곧 너를 위한 거고 이런 방식의 상호 이해가 도달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이게 진정한 관용이다. 라고 하면서 하버마스는 뭐 얘기하냐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다른 문화와 타 종교와 우리가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의였다 생각해요. 네. 439쪽에 보면요. 여기서 같은 눈높이는 그저 관점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 평등, 지위와 신분의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439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안정의 토대는 특정한 자질이나 성취에 대한 가치 존중이 아니라 그래 너 이만큼 노력했구나 내가 인정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하나의 포용적 공동체에 속한다는 의식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은 다른 개인에게 자신의 정치적 발언과 행위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발권, 폴리티컬 멤버십이 동등할 때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나 역시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 이슬람 공동체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자기가 정치적 멤버십을 정확하게 갖고 있고,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건 역시 우리 마을을 위한 거야, 우리 시민을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그리고 나도 너에 대한 책임이 있어. 서로 상호 간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면, 실제적 평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 평등이 주어지지 않으면 물질적 평등, 지위적 평등, 사회적 평등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호혜성의 관계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적 평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 시민사회에서 상호 이해와 상호 존중과 관용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시민의 지위를 갖출 때 비로소 서로에 대한 책무가 발생하는 거죠. 시민사회적 포용은 특정한 물질적 전제들,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적 불이익을 보호하는 유치원, 학교, 대학으로의 통합교육, 노동시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 기회 등도 충족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서로에 대한 책무를 강하게 지려면 내 어떤 생존권과 안전권과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야만 나도 역시 이 시민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책임 있는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활동을 하죠. 저 역시도 이 마을에 낯선 이웃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시민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안정권이 보장될 때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책임이 되고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는 관용이라고 허울 좋은 어떤 담론이 진짜 말 그대로 허울 뿐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440쪽에 이런 말도 나와요. 소수자에 대한 시민사회적 포용이 없다면, 그쵸? 그러면은 제가 굵은 글씨 차이의 감수성을 갖고 정치 공동체를 개방하는 과정 이게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고 민주적인 절차에 참여하도록 자유주의적 개방의 자세를 취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소수자에 대한 시민적 포용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 공동체가 하위 문화에 자신을 개방하는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하위 문화의 구성원들 역시 민주적 절차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이 둘은 서로 같은 속도로 발전을 한다. 그리고 이 둘을 상부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소수자에 대한 시민사회적 포용이다. 네, 못하네요. 계몽 근본주의와 다문화주의. 이거는 제가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440쪽인데요. 탈세속화 사회에서 서로 대립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계몽 근본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들 수 있어요. 어, 다문화주의자들은 문화적 소수자가 평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체계의 차이 감수성을 증진하고자 투쟁한다. 그들은 강요된 동화와 문화적 배경 상실에 대해 경고한다. 이걸 좀만 풀어 설명하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근대적 인권 담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심이 나온 게 1960년대 신사회 운동 나오면서 각각의 특수한 정체성과 개성을 가진 주체들. 그래서 이때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그쵸? 이 다문화주의자들은 동일한 잣대로 이 시민들을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킴리카가 말한 것처럼 캐나다의 퀘벡주에는 이제 프랑스 명이잖아요. 그 프랑스 헌법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캐나다 안에서. 이게 뭐 우리는 좀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문화 사회에서 또 혹은 어떤 개별적인 나는 신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일반 보편적인 인간하고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만들어진 보편적인 인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인권법이 나한테 적용되면 안 된다. 나는 특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존중해주는 입법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정체성의 정치고 다문화주의 정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법 체계에서
지금 너무나 획일적이고 일률적이고 근대적인 어떤 방식의 법 체계를 비판하고 훨씬 더 복합적이고 다원적이고 다차원적인 법 체계 그리고 그 법 체계를 이제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문화주의자들이죠. 근데 반면에 세속주의자들, 아까 얘기했던 근대적 세속주의자들입니다. 문화적 배경과 종교 소속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을 구분 없이 정치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소위 이게 이제 시민사회에서 우리가 근대적인 그루티우스가 말했던 그 인권에 대한 담론이죠. 코스모폴리탄이죠. 모든 시민은 하나다. 어, 평등하게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다문화주의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다르니까. 그리고 그 평등이라는 게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계몽 근본주의는 세속주의자들이 말하고요. 다문화주의는 이제 정체성 정치라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 큰 논쟁이었죠. 정교분리주의적인 이 시각에서 보면 종교는 배타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이제 세속주의자 얘기하죠. 근데 이 논쟁은 문화적 정체성의 보존과 국가 시민적 통합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네. 또 한편으로는 문화상대주의, 그리고 또 경직된 세속주의. 여기 세속주의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고 하는 그런 세속주의를 말해요. 네. 이제 하버마스는 다문화주의자들의 논의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통합 불가능성에 대한 개념에 기대어서 세계를 표상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유사성에 따라서 묶여 있는 공동체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번역 불가능하고 통역 불가능하죠. 여기서 우리가 오랜 두터운 기술이라고 하죠. 오랜 시간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거쳐서 만들어진 습속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어떤 근대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는 이건 무리다. 이건 번역 불가능하다. 우리 문화권에서 말하는 어떤 인권 감수성은 너희와 다르다. 이걸 존중해줘라. 그리고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이런, 주장의 근거에는 통역 불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하버마스 말하는 거고, 이건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에 따르면 모든 문화는 각각 자체적으로 존재하며 의미론적으로 봉인된 전체로서 다른 문화와의 논변적인 상호이해 도달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예, 이해하시죠? 이런 전제 아래서는 보편주의적 타당성 요구. 그쵸? 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가진 일반적 타당성에 대한 논거조차 결국 지배 문화의 제국주의적 권력 요구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각각 문화적 고유성과 독특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편주의적 인권 담론으로 하면은 이건 제국주의적이다라고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버마스는 어떤 편이겠어요? 하버마스는 보편적 타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예, 이런 차이의 정치,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에요. 근데 과연 얼마나 이런 소수자 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타당성을 얼마나 이제 받아들일 거냐, 얼마나 포용성을 가질 거냐, 이게 이제 하버마스의 과제겠죠. 네. 역사적으로 이 상대주의적 독해법은 의도치 않게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 처우를 비판할 기준을 스스로 박탈한다. 아, 이것도 참, 그러니까 늘 이제 정체성 정치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인권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 보편적 윤리는 모든 인간을 똑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네,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똑같이 제시합니다. 근데 아니 우리나라는 이거 인권 탄압 아니야라고 이제 우리 어떤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죠. 아, 우리 문화권에서 그렇지 않아. 인권 탄압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이제 상대주의적으로 주장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자기 스스로를 목을 억제는 복고주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그 여성의 인권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나라 문화권은 여성은 이게 바로 여성을 존중하는 주는 거라고 했는데 결국 그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편적인 인권 담론에서는 여성도 똑같은 남성과 똑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아주 평등주의로 가는데 우리 문화는 아니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스스로에게 목을 억제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버마스는 다문화주의 혹은 이에 기반한 차이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결합을 지적합니다. 인권 담론에서 차이의 정치는 보편성의 폭력에 저항하는 개별성을 강조하고 정체성의 특수성을 강조하죠. 하지만 정체성의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크릴라가 이제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는 책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정체성 정치를 넘어서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체성 정치가 오히려 정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지독한 개인주의로 전락해버렸다라고 이제 되게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비판적인 논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라면 나는 A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근거는 이러이러해. 라는 식으로 시작되었을 학급 토론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를 말해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만들어내는 도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X로서 말하는데 네가 B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그 조나단 콩고 그 학생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TV에 나와서 이제 흑인 비하 발언을 이제 비틀어서 그 개그 코드로 만들잖아요. 지금 너 그거 나 흑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화가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나는 40대 중산층 이하의 어떤 새아이의 아빠로서 내 정체성을 강하게 부여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거나 통합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논증을 제시하고 함께 서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방해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내 장벽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치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정체성 정치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는 담론이 실제로 소수자의 권리를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체성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된 역설입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버마스의 헌법적 애국주의에 기반한 인권 담론이 오히려 실질적 평등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체성 중심의 접근은 계층, 자본주의 또는 글로벌 불평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있는데 이런 담론의 상실로 인해 피해는 다시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거대 담론. 그러니까 그 자본에 의해선 계급 구조가 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체성 정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자가 계속 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방식에서 어,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그 무기를 스스로 놓쳐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은주 교수 같은 경우는 근대적 합리성으로부터 기원한 의사소통 담론과 보편적 인권 담론이 단순히 서구 유럽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른 민족, 다른 인종에게 폭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과 그것의 효과가 실제로 이제 피지배자들을 억압하는 보편적 인권 담론으로 작동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또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정당성에 근거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보편적 인권 그리고 의사소통 합리성 이런 것들이 어, 그 기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잘못된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다라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런 다문화주의라든가 인정의 정치를 얼마큼 수용을 해서 이 보편 담론으로 끌어낼 것이냐가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권의 철학이라는 책 되게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조금 빨리 하면은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보완적 학습 과정으로서의 세속화입니다. 하버마스는 종교 공동체가 단순히 세속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넘어서 세속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 체질의 변화를 가져오니까 종교 공동체가 지금 탈세속화가 됐다고 해서 야 이제 우리 마음껏 우리 목소리를 이제 펼쳐도 돼. 이제 근대주의자들 눈치 안 봐도 돼. 그런 논의가 아니에요. 하버마스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 공동체는 세속화의 근대적 합리성을 철저하게 학습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동시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시민사회와 세속 국가 역시 종교 공동체로부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이게 상호 보완적 학습 과정이라고 말해요. 네. 447쪽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은 모든 시민의 평등한 시민사회적 포용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 공적이 있습니다. 그쵸? 민주주의적 질서는 구성원들에게 단순히 강요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국가는 순전히 법에 대한 복종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 시민 윤리를 기대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요구합니다. 종교적 시민과 종교 공동체 역시 단지 외적으로만 스스로를 적응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고유의 신앙적 전제 아래에서 공동체가 기대하는 세속적 정당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분열된 서구라고 하는 하버마스의 중요한 책과 그 이후에 나온 하버마스의 논의를 보면은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이게 통일을 이룰 때 중간에서 얼마만큼 충분하게 이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합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게 성숙하는 과정,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통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통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을 일단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성급하게 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수준에서 강요하는 방식으로 일부러 끼워 맞출 수 있고 일부러 엮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어, 온전한 연합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의식이 필요해요. 시민 담론 윤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윤리로 만들어내고 서로 학습하는 과정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버스는 이게 학습이란 러닝 프로세스라고 성장 이런 표현 좋아합니다. 예,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종교공동체도 세속주의자들로부터 배워야 하고 서로 이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447쪽, 48쪽. 이게 종교 의식의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세속주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학습 과정 이런 게 필요하다. 이 얘기합니다. 좀 넘어갈게요. 448쪽입니다. 학습 과정은 오직 종교적 전통주의 쪽에서만 필요하고 세속주의 쪽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에 대한 세속주의적 평가자료도 금지하는 것은 아닌가? 네,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국가 권력의 중립화를 정치적 공론장에서의 종교적 발언 배제와 혼돈하지 않으려는 것.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종교적 배제하면 안 되죠. 세속적인 쪽에서도 종교계와 상호 보완적 학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종교 공동체의 목소리가 공론장에 발화되는 걸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막는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 시민사회가 성숙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종교 공동체들이 공론장에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 시민들도. 음. 제도화된 협의 과정과 결정 과정이 의회, 법원, 정부 부서 및 행정관청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시민들이 공적 의사소통과 의견 형성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분리된 상태로 남았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강한 공론장과 약한 공론장으로 나누는 방식인데 여기 의회, 법원, 정부, 부서, 행정관청은 강한 공론장입니다. 여기서는 종교적 목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밑에 시민들이 공적 의사소통과 의견 형성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건 얼마든지 종교 공동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약간 분리해 필요한다면 국가의 세계관적 중립성은 정치적 공론장 안에서 종교적 발언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모순적이지 않다. 이해하셨어요? 예. 국가와 교회의 분리는 이 두 영역 사이에 여과 장치를 두어, 그러니까 강한 공론장과 약한 공론장은 여과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번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번역된, 즉 세속적 기여만을 국가적 제도의 의제로 통과시키는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 얼마든지 공론장 발언할 수 있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법에다 입법 차원으로 넘어갈 때는 번역이 필요하고 세속적 기여,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가 목소리를 낸 거지만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도 유익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 공론장에 대한 자유주의적 개방을 옹호하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의 도덕적 신념과 그걸 표현한 어휘를 세속적인 언어와 신성한 언어로 나눌 의지도 능력도 없는 개인은 예, 종교적 언어를 써서 정치적 의견 형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이제 번역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쨌든 종교적인 언어를 말하더라도 그거는 존중해줘야 된다. 이게 자유주의적인 원칙이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적 국가는 목소리의 공적 다채로움이 갖는 다성적 복합성을 너무 섣불리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말은 어렵지만 이해하셨죠? 예. 국가는 모든 목소리, 다성음, 복합음, 뭐 다층적인 목소리 다 수용해야 된다. 그거를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는 의미 창출과 정체성 형성의 희소한 자원으로부터 단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사회적 관계 중 취약한 영역에서 종교적 전통은 도덕적 신념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건 또 우리나라와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인권적 감수성을 종교 공동체 가장 잘 포착을 해서 그것을 공론의 목소리로 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전통을 국가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어, 예. 마지막 그거만 양쪽 모두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 반성적으로 계몽되는 더불어함을 서로에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더불어함, 서로 함께함, 예. 믿음과 알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 착수해야 된다. 아, 저는 여기서 하버마스의 독특한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자기 입장이 나온다 생각하는데 하버마스는 결코 계몽주의적인 종교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칸트적인 종교적 이성, 실천 이성의 근거를 둔 종교 철학자예요. 하지만 이런 베이스, 그러니까 계몽화된 종교, 계몽주의적 종교라고 하는 베이스가 있는데 이게 탈세속화가 되면서 굉장히 유연해지고 혹은 그 뭐랄까 견고한 세속주의 틀이 균열이 일어나고 굳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심지어 종교적인 목소리라든가 혹은 어떤 종교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까지도 수용해서 하지만 그 목소리들이 궁극적인 최종 심의 단계에 가서는 번역이 필요하고 문턱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엮어내는 그래서 서로 세속 시민과 종교공동체 서로 배우고 또 믿음과 알미라는 것이 서로 해석학적으로 순환되는 과정.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계몽주의적인 종교관. 전 이게 하버마스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마스가 탈형이상학적 사고, 그 탈세속화 사회의 종교적 이성으로부터 기대하는 것, 그리고 이 시민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하버마스가 종교적 목소리라든가 종교의 공론장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결국 계몽주의적인 이성관이라든가 언어관이라든가 합리성을 포기하진 않았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합리성과 세속성은 우리가 근대적 합리성과 완전 다른 세속성이다. 라는 것을 또 받아들이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2008년에 제가 많이 언급했던 Between Naturalism and Religion이라고 하는 이 책에 Religion in Public Sphere라고 하는 논문이 좀 양이 많아요. 이제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4주 동안 했던 논의를 거의 압축적으로 한 글이니까 여러분 편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일부러 각주를 처리를 안 했는데 제가 이거 곧 출판한 글이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판되면 그때 인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면 개인적인 학습 도구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